네, 안녕하세요. 세무통의 김인수 대표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추정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라 좀 어눌하거나 좀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고요. 그 강의 끝나고라도 추가적인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추정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 강의 목적은 그거보다 강의 목표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계획서 같은데 보면 추정재무제표가 꼭 한 챕터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앞에 부분이나 그런 부분, 사업계획서의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장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감이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막상 추정재무제표 그 이제 섹션을 들어가면 갑자기 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그 진짜 막연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한 5가지 적어놨는데 요거를 좀 이해시키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사업계획서 내 추정재무제표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죠, 결국 투자자나 아니면 어떤 은행이나 이쪽에 그 대출 담당자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건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른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이번하고 결국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독자가 어떤 경우에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나 정부 평가기관이나 이런 독자를 위해서 그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뻔한 말인데요.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거는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사업계획서에서는. 무조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의 눈높이에서 그냥 수식 몇 개로 설명하는 게 더 잘 만든 추정 재무제표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제 구글링 많이들 하시죠. 거기 보시면 추정 재무제표 딱 치면 갑자기 뭐 차변, 대변, 복식부기 바탕으로 해서 뭐 굉장한 엑셀 파일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구글이나 뭐 이쪽에. 근데 그거 써놓으신 분들 사업계획서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 복식부기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질 않아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하이 레벨 그냥 큰 숫자 위주로 만드는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밑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데이터를 막 모아서 굉장한 시스템을 돌려서 만드는 경우나 그 로직 자체가 그 회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변, 대변, 복식부기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상식적인 그 용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철저히 가정과 그거에 따른 문제풀이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너무 이거 추정재무제표 부담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정재무제표 사실 투자자분들 한 4-5분 보통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한 10분 정도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투자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추정재무제표 자세히 보시는 분들 안 계세요. 근데 적어도 그냥 말이 되게 재무제표만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만드는 거. 오히려
추정제표, 재무제표 만드는 시간을 소요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시장에 대한 가정하고 이제 사업에 대한 전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5가지 정도 이제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거 추정재무제표 만드는데 제가 아시는 사장님 뭐 하루 걸렸다, 뭐 이틀 걸렸다 그러는데 이게 뭐 한 뭐 며칠 걸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드시다 보면 자꾸 이렇게 미국 속으로 빠져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하고 추정재무제표 이건 두 개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재무제표 이거는 복식부기에 따른 어떤 회사의 장부를 표현한 표인데 이 자체가 추정재무제표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용어는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재무제표라고 보통 얘기하면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감사 목적의 여러 가지 표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오른쪽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로 중요한 표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뭐 일반인들이 그냥 이해하시는 얼마에 팔았고 그래서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나갔고 이익이 얼마냐 그걸 나타내는 표예요. 이 부분 자체는 그냥 굉장히 직관적인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재무상태표 사실 이게 이제 회계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CFO 분들은 이 재무상태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장님들이 추정재무제표 만들 때는 사실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죠. 손익계산서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제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구성이 돼 있는데 차변 쪽에는 자산, 대변 쪽에는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 의미를 말씀드리면 자산은 회계적인 용어로는 이래요. 미래 유입이 기대되는 경제 자원.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아둬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 그러면 공장 설비나 아니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원자재를 장기간 이제 장기 계약으로 구매할 때 선급금을 미리 깔아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회사에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재산이죠. 재산을 보통 차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대변은 이제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본은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라는 게 분명히 주주하고 별개된 경제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다른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는 자본은 내 돈, 부채는 남의 돈. 결국은 이 재무상태표는 대변으로 돈을 끌어다가 차변의 자산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 돈 얼마, 남의 돈 얼마 그걸 가지고 어떤 자산을 샀어요. 공장 설비나 어떤 것들을 산 다음에 그거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이제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 그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외부 감사에 필요한 표는 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초기 창업 준비하시는 분이나 창업자분들은 뭐 그렇게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 신고할 때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재무 결산이나
세금 신고를 맡기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문서니까 이 부분은 사장님들은 전혀 모르셔도 돼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상태표는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방법,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그런 부분하고 회사의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자산을 꼼꼼히 기록한 표다,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손익계산서는 그 매출과 비용을 나타낸 표,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이게 동떨어진 문서가 아니에요. 잘 보면 여기 매출액이 있죠. 어떤 회사가 매출을 해요.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런 경우에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3개월 뒤에 이제 채권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현금, 매출 채권. 어떤 거래가 하나 발생을 하면요. 여기 오른쪽에 대변에 매출이 발생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매출로 기록되고 왼쪽에는 현금, 그 다음에 매출 또는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거래 하나에 대해서 기록이 두 가지 형태로 되는 거, 그거를 복칙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래 하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쇼핑몰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물건을 이제 사신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거래 구조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변에는 매출원가, 대변에는 돈을 바로 안 줘도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매입 채무라는 이제 계정 과목을 쓰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제 이거는 별도의 이제 명세서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재고자산으로 기록이 되고요. 판매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요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게 상호 이름은 굉장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좀 경력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거 어느 정도만 봐도 숫자상에서 좀 이상한 것들은 좀 찾아내실 수 있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용어 중에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스타트업 사장님들 중에서 재고를 캐리한다, 그러니까 재고를 들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또는 현금 박치기, 소위 말해서 현금 박치기가 아니라 채권을 깔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매입 채무를 깔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제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 단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이게 실제 재무제표예요. 보시면 뭐 매출액부터 쫙 있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별거 없습니다. 위에 매출액, 비용을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죠. 쪼개서 보는 거죠. 뭐 임원급여, 직원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눠서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세금 얼마 내고 당기순이익 얼마다, 그거를 나타낸 표일 뿐인데 이게 양식이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그냥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임원급여, 직원급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냥 급여 하나로 해요. 왜냐하면 임원이 회사에 한 분뿐이 없어요. 근데 저거 계정 과목을 쪼개놔요. 스타트업인데. 그러면 직원은 10명이 있는데 직원 급여는 1,000만 원이고 임원 급여가 자기 혼자 1,000만 원 가져가면 직원들이 보기에는 저 회사 다니기 싫겠다. 저 회사 뭐 이래? 뭐 사장님이 다 가져가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걸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급여나 그런 식으로.
뭐 상여 부분도 급여에 포함돼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그 개정 과목명은 정해진 것도 없고 그 만드는 사람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개정 과목을 그냥 보통 많이 쓰죠. 근데 그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거의 이런 형태를 써요. 또 이상하게 이런 형태를 써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할 때요,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세청 표준 양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은행 대출 목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투자자한테 제출할 목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국세청 제출 목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국세청 표준 양식은 이건 법적으로 강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다 다른 형태로 만들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국세청 표준 양식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투자자나 어떤 은행 대출 담당자도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쓰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거의 이 양식을 씁니다. 실적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유도가 높은 문서다. 손익계산서는. 그리고 정해진 양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표준 손익계산 양식을 많이 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재무상태표.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본은 그냥 쉽게 내 돈, 부채는 남의 돈, 그 다음에 자산은 이제 영업할 때 필요한 어떤 재산이죠. 회사의 재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재무상태표 중에서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요 개정 과목은 비즈니스에 따라서 나중에 추정재무제표를 만들 때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용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도 이게 국세청 양식이거든요. 이것도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쓰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큰 삼성전자나 이런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시 목적으로 대차대조표를 공시를 하는데 이거와는 완전 달라요. 물론 자산, 부채, 자본은 거의 큰 항목은 같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개정 과목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거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국세청 표준 양식을 쓴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계획서는 그 뭐라 그럴까, 이 회계 복식부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작성돼서 결국은 복식부기 원리로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약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추정 재무제표도 저거와 비슷한 어떤 표현 방식, 그런 식으로 보통 요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재무제표에서 그 기본적인 용어들, 그런 거는 좀 아셔야만 되는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한 요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재무제표하고 추정재무제표, 재무제표하고 추정재무제표 그 차이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면 그냥 죽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은 숫자. 그리고 추정재무제표는 살아있는 숫자. 보통 이제 숫자를 많이 다루는 회계부서나 이제 관리회계부서, 전략부서에서 이제 보통 쓰는 말인데, 재무제표는 과거의 거래를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거래를 정확히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재무제표는.
보통 회사에서는 경리팀, 재무회계팀이 별도로 있는 데에서는 경리팀, 재무회계팀에서 재무제표 만드는 거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또 세무회계사무소는 당연히 뭐 실적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 재무제표 그거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보통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추정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숫자잖아요. 근데 미래의 숫자가 그냥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지금 현재 자원과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회사의 모습으로 만들겠다. 그런 어떤 목표나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관리부서나 이제 보통 전략팀이 있는 경우에 전략팀에서도 많이 짜요. 그래서 이 둘의 성격은 완전 다릅니다. 재무제표는 숫자 1원이라도 틀리면 집에 못 가요. 이 친구들은요. 재무회계팀의 친구들은. 왜냐하면 1원이 틀리다는 거는 어쨌거나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도요타는 아닌 것 같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품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나사 하나가. 그 하나의 좀 과장된 예인데 부품 하나가 떨어져 있을 때 그 부품 하나를 원가로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출고된 것 중에 나사 하나가 빠진 게 혹시 출고됐을 수도 있겠네. 사고가 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런 사고의 틀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원이라는 돈 이거 뭐 안 맞을 수도 있지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1원이라는 돈이 안 맞는 거는 예를 들면 숫자가 복식부계에서 양쪽에 다 기록이 되는데 안 맞아요. 그 말은 돈이 어딘가 크게 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재무제표 만드는 부서에서는 이런 뭐 과장돼서 1원이지만 숫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이쪽 직원들은 집에 못 갑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추정 재무제표는 보통 이제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 단위 또는 1000원 단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0억 단위, 그래서 회사별로 큰 숫자 위주로 보통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인데 미래에 뭐 삼성전자 순이익이 뭐 100조가 될지 뭐 100조 뭐 10,000원이 될지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100조가 될지 200조가 될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완전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정 재무제표는 이 재무제표 만드는 부서도 재무제표를 만드는 부서하고도 다르고 만드는 부서도 다르고 그런데 이 추정 재무제표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추정 재무제표는 사실 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래에 추정하는 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워요. 또는 다음 달에 우리 이제 목표나 어떤 예상 매출액을 뽑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목적의 사업 계획서가 추정 재무제표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어떤 중견 기업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VC한테 투자를 받을 때 만드는 이제 추정 재무제표가 있어요. 보통 5년치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이제 좀 하이 레벨 그냥 큰 숫자 위주로 만드는 재무제표가 있고 아니면 밑에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먼저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큰 회사 뭐 삼성이건 LG건 뭐 현대건 이제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자 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현업, 글로벌 지사나 해외 법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모아요. 어떤 데이터들이냐 하면 딜러들이 앞으로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여러 딜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의 예상 판매 그 데이터들도 모으고 또는 그 국내 판매 어떤 지점이나 어떤 영업사원들의 의견도 받고 해가지고 예상 수치를 모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이제 올려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쭉 모으는 거예요. 글로벌 해외 법인에서 데이터들도 모으고 또 각 부서에서 이제 어떤 비용 지출 계획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부서는 이제 외부하고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회식은 아니고 회의비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게 아니고 외부와 접촉이 별로 많지 않은 부서는 회의비가 적게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회의비도 이렇게 부서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필요한 비용이. 그런 비용들을 보통 코스트 센터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를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항상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회사 이제 예상 손익계산서나 PS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사장님은 이제 그러시는 거죠. 야, 이 숫자를 내가 내년 목표로 가져가면 나 저기 대주주 누구한테 잘려야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빠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계속 푸시하고 밑에서는 모으면, 아유 우리 저기 그럼 회식도 못 하는 겁니까? 막 이래가지고 요거 좀 어떻게 껴놔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고, 때로는 이제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바텀업 방식은. 그리고 이거는 이해관계자가 CEO나 COO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CEO가 예를 들면 A라는 개발팀에 계셨던 엔지니어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데이터를 딱 보다가 A라는 부서에는 가령 어떤 비용이 필요치 않은데 여기 들어가 있네,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보통 바텀업 방식이라 그러는데, 엄밀하게 완전한 바텀업 방식은 아니고, 위에서는 푸시하고 밑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푸시하고, 그런 과정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바텀업 방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 탑다운 방식은 여기 보면 그 외부 투자자나 채권자, 이게 주요 독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추정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장기 투자, 예를 들면 저기 뭐라 그럴까,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5년 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분들이 이제 이 회사가 어떤 규모로 성장할지 또는 그런 거를 숫자로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추정 재무제표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분들은 일단 사장님이 비즈니스를 모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위에서 커다란 가정 몇 개를 가지고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거 탑다운 방식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여기 보통 패스트5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VC 투자자나 정부 정책자금 뭐 유치하거나 아니면 뭐 기부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목적으로 이제 추정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뭐 한 직원 한 4-5명 또는 10명 정도 있는데, 그거 데이터를 너 내일 내년도에 아니면 앞으로 5개년 동안 비용이 예를 들면 회식을 몇 번 할래, 그런 거를 의견 물어봐가지고 만드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고요. 외부 투자자나 이분들한테는 그냥 큰 컷에서 숫자를 이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정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풀이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건물 높이가 있어요.
굉장히 50층짜리 높이. 누가 물어봐요. 야, 저 아파트 50층이면 높이가 어느 정도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뭐 탄젠트에다가 뭐 건물부터 내가 있는 거리 그거로 뭐 탄젠트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바닥의 높이는 얼마고 한 층의 높이는 얼마고 그래가지고 그걸 쭉 더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야, 한 개층 높이 얼추 3m 아니야? 그러면 한 50층이니까 3m 곱하기 50 하면 150m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추정 재무제표는 철저하게 이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 방식으로 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정교하죠. 굉장히 정교한데 제가 말씀드린 외부 제출용 추정 재무제표의 상대방은요. 우리 비즈니스를 몰라요. 그 사람한테 뭐 탄젠트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그건데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그 이런 사고의 틀로서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면 상대방이 사장님이 굉장히 아시는 건 많은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설명력이 불가능하고 사장이 이제 사장이 아니라 그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거 말고 이제 가정을 좀 이렇게 촘촘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요거는 좀 더 이해는 쉽죠. 뭐 한 개층의 높이 2.9m, 0.3m, 3m. 이거는 일단 만들 때 사장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미국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보통 예전에 어느 사장님이 검토해달라고 그 추정 재무제표 파일을 하나 보내주셨었는데 파일이 한 3개예요. 일단 파일이 3개. 그 다음에 그 각 파일에 엑셀 탭, 엑셀 시트가 뭐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파일과 파일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여는 순간 수납창도 보이고 이거는 뭐 이미 그냥 망한 거죠. 그 정도까지 가면 망한 거예요. 그냥 파일이 뭐 2-3개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그런 사업 계획서는 그냥 이미 이해 가능성도 떨어지고 그냥 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미로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채권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정이 많으면요 이 가정에 대해서 챌린지가 들어와요. 지금 요 약간 좀 독특한 얘기는 여기서 층간 높이가 0.3m 뿐이 안 돼요.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갑자기. 뭐 정책자금 그거 뭐 이제 발표 평가를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 질문을 해요. 본질하고 떨어진 질문이죠. 그냥 그 평가하시는 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평가 분위기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가정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가져가면 왜 3m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로지컬리 이거를 이제 어떤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가정은 단순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그 격리회계팀 그 재무제표를 만들던 분들이 이제 관리회계나 전략팀에 와서 보통 한 2-3년, 3년 동안은 되게 헤매요. 왜냐하면 그쪽 친구들은 이제 이론까지 맞추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그런 식으로 일을 배워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전략팀이나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꼭 추정재무제표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듭니다. 그냥 별 가정을 다 집어넣어요. 뭐 통계 패키지까지 돌리는 친구도 봤고요. 통계 패키지 돌리는 놈에 뭐 예를 들면 가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면 뭐가 무슨 가정인지 설명도 못하고 파일 찾는데 버전 계속 바뀌니까 뭐 예전 버전도 주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한 3-4년 지나야 이제 이런 물이 빠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지 좋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포인트 제가 한 2가지 정도 그
사업계획서 만들 때요. 그 사업계획서가 그 보통 그 정부 투자기관이나 정부 정책자금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VC 투자자들이 있고 이제 제3의 채권자 기술부 기보나 이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틀은 다 비슷해요. 사장님 당신이 생각하는 시장은 어떤 거죠? 그거하고 당신은 그러면 그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거죠? 그거가 사업계획서의 핵심입니다. 그냥 당신은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당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그 페너트레이트할 시장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거를 거기 있는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이게 핵심이에요. 추정 재무제표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 재무제표 만드는 거는 요 두 개가 좀 문서를 만들 때 시간을 뭐 전체 100시간이다 그러면 요거를 한 98시간 정도 쓰시고요. 요거는 그냥 한 2시간 정도 숫자 맞춰보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굉장히 뻔한 건데 추정재무제표 만드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쓴다? 그거는 그 사업계획서는 이미 망한 겁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부 대응 전략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서 다 판가름이 나요. 추정 재무제표는 근데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그 저도 VC 투자자나 정부 평가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도 많이 받아보고 또 투자도 받아보고 그런 입장에서 딱 보면 거기에 한 4-5명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숫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는 꼭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떤 사업화라는 게 결국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에 대해서 숫자로 한번 보고 싶어 하거든요. 도대체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지 그거를 이제 판가름에 대해서 결국은 추정 재무제표는 다 요구를 하고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한 분씩은 꼭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정 재무제표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앞에서 본인은 A라고 계속 써왔어요. A라고. A, B 두 개에 대안해서 A라고 써왔는데 뒤에 추정 재무제표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 가정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여기는 B라는 컨셉으로 B라는 가정이 막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의 앞부분에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 내부 전략에 대한 부분하고 숫자하고 온라인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한 보고서에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 거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추정 재무제표 검토도 좀 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요지는 앞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하고 이해 가능성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내부 전략에 대한 부분이 온라인 잘 돼 있고 이해 가능성 높아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 이 포인트 2는 이거는 사실 좀 굳이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나 말씀드릴 필요 없나 생각을 좀 했는데 추정 재무제표하고 상관은 좀 없어요. 근데 사업계획서 이렇게 제가 검토도 많이 해보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거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앞에 국내 사교육 이게 데이터는 여기 뭐 한국교육개발원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말고 통계청 무슨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요. 그 다음에 국내 사교육 시장 20조 원 중에 1% 점유율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실제로 많으세요. 이제
오른쪽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국내 사교육 시장이 뭐 얼마고 그 데이터는 이런 공공 어떤 통계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에서 공식 그쪽에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1% 달성하겠다.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요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거의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 고등학생 수 100만 명. 지금 현재 수학 과목 이제 한 과목당 수강료가 뭐 인당 10만 원을 쓰고 있다. 근데 나는 10%를 이러이러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예상 매출액은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나 어떤 같은 숫자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하고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뭐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만한 시장이 있는데 10% 먹겠다. 근데 이쪽에서는 숫자를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닌 숫자들. 그 제가 말하는 돈이라는 거는 최종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고 매출액 아닌 거는 돈이 아닌 숫자라고 좀 정의를 내려보면 10만 명 사람당 어떤 수강료 뭐 어떠한 거 이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정교해 보이는 거죠. 설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냥 단순하게 10% 먹겠다. 통계청 자료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게 안 와닿아요. 이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안 와닿고 그 질문이 계속 튀어나와요. 결국은.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그런데 그러면 그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집중해야 될 그런 타겟 소비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계속 그런 형태의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차라리 이거를 숫자를 쪼개가지고 여기에 뭐 이거는 간단한 예인데 이거 보시면 결국 타겟 소비자 군이 나와 있고 타겟 프라이스가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쪼개서 뭐 굉장히 많이는 아니래도 쪼개서 어떤 가정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신데 이거는 진짜 지양해 주셔야 돼요. 통계청 자료가 뭐 그런 거 많아요. 1인 가구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나서 뭐 1인 가구 비중이 100만 명이고 그래서 100만 명에서 우리는 어떤 배달 시장에서 어떠한 음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10%를 하겠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시장을 브로드하게 보는 거죠. 굉장히 크게.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졌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먹겠어. 그거보다는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최종 매출 예상 매출 나오는 숫자까지 그거를 쪼개서 좀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추정 재무제표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 시장에 대한 가정이나 그 앞에 이제 할 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라고 요거는 좀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 추정 재무제표는 그냥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통 많이 만듭니다. 뭐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가정으로 매출 추정하고 이제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 같은 거 집어넣어서 영업이익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투자를 한다는 투자 계획이 들어가고 그러면 필요한 자금 소요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얼마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 수립하면서 요거를 산출을 하고 프리캐시 플로우 뭐 표현상으로는 그냥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년 현금 흐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만드는 건데 요거는 제가 엑셀 파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추정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출 추정은 시장 규모에다가 점유율 곱하고 목표 객단가, 그러니까 판매 단가죠. 그거 곱해가지고 매출액 추정하는 거. 이 자체는 별로 거의 뭐 정형화되어 있는 포맷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대한 가정을 정교화라는 얘기는 이 시장 규모를 브로드하게 잡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 시장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사업계획서 앞부분에 자세하게 좀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선 그 결과 가구를 가져다가 예표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숫자 이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서 앞부분에 좀 자세히 쪼개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한번 매출액 만드는 건 쉽죠. 엑셀 파일 그냥 곱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건데 대부분 다 놓치세요. 이거 열심히 계산해요. 매출액 계산한 다음에 진짜 잘 만들었네. 엑셀표도 예쁘고 그래서 넘어가요. 근데 그래프 꼭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안 그려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숫자하는 사람들 특히 그 투자자분들은 이 그래프 추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면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렸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변곡점이 한 번 있고 그 다음부터는 증가율이 확 둔화가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사장님 본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나는 내 사업은 올해는 1억 되지만 내년에는 100억 되고 그 다음에 1000억 되고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신 사장님인데 실제로 매출 추정 재무제표 만들 때 매출 추이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설명하고 본인은 2, 3년 굶주리면서 열심히 하면 그 다음부터 매출이 아주 급격히 늘어난다.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나 영업전략에 쭉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추정 재무제표의 매출 연도별 그래프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그게 완전 한 문서에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게 되는데 이거 처음 만드시는 분들 이거 한 20, 30%는 이거 안 그려보실 것 같아요. 안 그려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좀 창업하시는 분들 약간 도와줬을 때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별거 아닌데 한번 꼭 그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그래프가 무조건 급격하게 늘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인이 앞에서 기술하는 내용, 그런 전략 방향으로 그 내용하고 얼라인되게 맞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부분 넘어갈게요. 매출 다음에는 이제 비용. 매출에서는 이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가정을 좀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이제 크게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변동비, 고정비. 그냥 개념적인 이제 정의인데 변동비는 매출액에 딱딱 증가해서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특정 API를 가져다 써요. 근데 그게 어떤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서 딱 비례해서 증가하는 비용이죠. 그걸 변동비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 고정비, 매출액하고는 상관없는 비용들, 뭐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많이 나건 적게 나건 꾸준히 나가는 비용인데 그걸 고정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가령 인건비, 매출이 지금 10억인데 우리가 10명이 있었어요. 매출이 100억이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뭐 인원이 필요한 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준변동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요거는 엑셀 파일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는 그래서 비용은 보통 요 컨셉을 가지고 세우면 좀 뭐라 그럴까 설명력이 많이 높죠. 그리고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이 항목을 막 20개 정도의 항목으로 막 나눠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스타트업이에요. 내년에 지금 아직 어플 개발도 안 됐어요. 또는 어플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비용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뭐 법무사 수수료도 나갈 거고, 뭐 등기나 상표권 등록하는데 그것도 나갈 거고, 예를 들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민을 하세요. 앉아가지고 법무사 수수료 이 정도 나가겠지. 그 다음에 세무회계 수수료, 세무회계 사무소에 우리 맡기지. 월 기장료 나가지. 그거 집어넣어야지. 그러다 보면 이게 항목이 막 2, 30개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목은 철저하게 무조건 10개 미만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10개도 굉장히 많은 축이에요. 보통 큰 회사도 추정 재무제표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나 뭐 외부에 나갈 때도 보통 한 7, 8개로 다 끝내요. 계정 과목은. 그러니까 10개 넘어간다는 거는 그냥 숫자 노름한 거예요. 사장님이 그 엑셀 파일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만족감이 있겠죠. 나는 되게 머리가 좋은가 봐. 이런 걸로 다 예상해서 수식을 다 정교하게 걸어놔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을 그렇게 뭐 어떤 비용 항목이 얼만큼 발생할지 예상을 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7, 8개면 충분하고요. 10개 넘어가게 뭐 엑셀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10개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미 잘못 만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목은 한 7, 8개 정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서 손익계산서 부분, 이것도 좀 엑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주로 이제 강조 드릴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손익계산서 검증, 요거는 만들고 나서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요거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하기 전에 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이익이라는 말, 보통 이게 관리회계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추정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보통 뭐 공원이익이 얼마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발표 평가하거나 아니면 VC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혹 물어봐요. 근데 사장님들이 예를 들면 투자자가 공원이익률이 얼마죠? 그러면 공원이익률이 뭐예요?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어 정도만 그냥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매출액에서 변동비 정도 뺀 게 공원이익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매출액 나는 게 공원이익률, 그냥 마진율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의미는 투자자들 중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단어 의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BEP 매출 이거는 꽤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추정 재무제표 이제 부분을 발표를 하면 대부분 그거는 이제 숫자를 잘 아시는 투자자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나 그래서 BEP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건데 그냥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는 적자예요. 내년까지 적자예요. 그러면 그럼 사장님 BEP 매출은 얼마 정도죠? 그러면 10억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BEP 매출입니다. 그 의미는 10억이 됐을 때 회사의 이익이 0이 되는 그 매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BEP 매출이라는 표현도 쓰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BEP 판매량이라는 표현도 써요. BEP 판매량은 물건을 이제 100만 개를 판매해야지 이익이 0이 돼요. 얼추. 그랬을 때는 100만 개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 단어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물어보시는지, 이게 중요하긴 중요하죠. 몇 년 뒤에 손익분기를 탈출하는지, 손익분기점을 이제 넘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또 그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degree of operating leverage라는 표현은 보통 그건데 이 수식은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요 뒤에는. 왜냐하면 여기서 요거 이게 지금 증명을 잘 못하겠네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근데 요 의미만 꼭 기억을 하세요. 매출액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 변화율. 이 단어는 다 잊으셔도 돼요.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숫자상으로 요거 한번 꼭 검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매출이 10억이 만약에 10%가 늘어나요. 근데 영업이익이 5%가 늘어나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지, 매출은 매출이 10%가 늘어날 때 영업이익이 20%가 늘어나는 사업 모델인지. 보통 스타트업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어플 서비스나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자동화나 그런 것들을 많이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어플이 이제 고도화되고 그러면 그거 이제 대부분 사람이 할 일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매출액 변화율보다는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커야 돼요. 그거를 선호해요. 근데 저거를 한 번 정도는 좀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이 예를 들면 10%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잘 보면 변화율이 더 떨어지게 만드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꼭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폭이 크게 만들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사업계획서에 처음에 설명한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이 할 일을 줄여서 수익성을 높인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뒤에 그래프는 뒤에 매출액 변화율 대비 영업이익 변화율은 철저하게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더 커야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한번 좀 검증을 반드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렸었네요. 이런 부분 매출 증가하고 이익 증가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 그러니까 뭐 증가율이라고 막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매출이 만약에 10 증가하는데 비용 10이 증가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 12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다 그러면 이거 뭐 결국 인건비 따먹는 장사 아니야? 이거 투자하기 힘드네. 이익도 안 나오고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아요. 만약에 숫자가 저렇게 보이면. 근데 매출이 10 증가하는데 비용은 1분이 안 증가해요. 이거는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할 일을 결국 기계나 그쪽을 통해서 효율화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은 10억이지만 만약에 100억 되면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회사네. 그러면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보통 이건 약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겹치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 이 앞부분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 시장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엣지라고 하는 본인 사장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영업력을 잘 피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는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말 그대로 이거는 회사의 그냥 현금 흐름이에요. 그냥 프리캐시 플로우란 말 자체가. 근데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어떤 어플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내겠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이 이게 남는 거야 모자른 거야 그거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프리캐시 플로우 표 자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요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 정도만 보통 정부 중소기업청에서도 영업이익 정도만 하고 이 자금 조달 계획은 좀 러프하게 그냥 아무 숫자나 제출해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사업계획서도 이제 어떤 사업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저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모자라는 자금이나 펀딩이나 이런 계획들을 제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엑셀로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걸 한번 검증을 해서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보고 거기에다가 계산된 숫자를 가지고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사업계획서 전부예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VC한테 제출을 했어요. 근데 VC가 그래서 사장님의 회사 가치는 5억이네요. 그럼 5억에 맞춰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황당하죠, 사장님 입장에서. 난 진짜 몇백억짜리 회사인데 왜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이제 좀 안 들어보시는, 좀 뭐랄까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용어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도움이, 이 투자자들이 좀 얘기할 때 서로 이제 대화가 이제 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 평가 부분과 기업 가치가 어떻게 측정이 되고 스타트업이 보통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제가 좀 집어넣은 건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업 가치 평가는 이게 굉장히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 기업이라는 게 결국 돈을 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똑똑한 수학자, 물리학자, 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매달려요. 어떤 회사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을 알고 그러면 돈을 굉장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약간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 한 뭐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다 가장 똑똑한 뭐 수학자, 통계학자들은 다 저기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이 그냥 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OE, 그다음 PER, 그다음 PBR 이렇게 있는데, ROE는 그냥 뭐 수식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ROE는 그냥 돈 100원 넣어서 얼마 벌었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평가할 때. 그러면 그거 가지고 ROE가 만약에 10%다, ROE가 20%다. 그래서 20% 버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PBR이 있는데 이거는 주당 순자산의 주가예요.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PBR 지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 재무제표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토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토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토지의 지금 현재 시가를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면 1조 원이야. 근데 전체 시가총액이 3천억이야. 그러면 그 말은 이 회사를 산 다음에 직원을 다 자르고, 예를 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면 1조 원을 받을 수 있네. 그러면 3천억짜리는 굉장히 싸네. 그런 형태로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쓰는 지표예요. 보통 그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거는 뭐 이거 얘기할 때는 보통 롯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롯데의 사업 본질은 분명 유통업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유통업이죠. 롯데는 물건 파는 회사고 롯데 쇼핑도 있고. 그런데 그 롯데 회사의 기업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힘은 그 롯데 백화점이나 그쪽이 입지한 그 땅, 그 토지에 대한 그 가치가 떠받쳐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얘기가 샜는데, 어쨌거나 회사의 자산 대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PB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ER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스타트업이나 이쪽 평가할 때 PER을 많이 쓰는데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예요. 이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이죠. 그거 대비 이제 주가를 나타내는 표인데 그 지표인데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못된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요거를 약간만 말씀을 드릴게요. 퍼가 낮다는 거는 그 부모가 저기 분자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 사야 된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왜 틀렸냐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퍼가 높으면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이 퍼라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퍼가 높냐 낮냐 그걸 가지고 뭐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저 어떤 한 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저 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구나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퍼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퍼라는 거는 이제 국가별 주식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국가별로도. 그리고 정교하게 계산할 수 없다. 퍼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상 순이익에 대한 퍼로 보통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정교하게 계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실적 퍼에 따라 주식 투자하는 거 이거는 과거 숫자에 따라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틀린 거죠. 약간 좀 오늘 강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왜 넣었을까요? 근데 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퍼라는 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넣네요. 이게 퍼는 지금 이건 이제 공식이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순이익에다가 퍼를 곱하면 돼요. 보통 투자자분들이 몇 배수 정도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사장님들한테. 영업이익이 한 5년 정도 뒤면 한 10억 날 것 같습니다. 딱 그러면 사장님 몇 배수 정도 생각하세요? 딱 그래요. 거기서 몇 배수라는 얘기가 이 퍼예요. 지금 요거 삼성전자거든요. 여기 추정 퍼 해가지고 12.38배죠.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가 10 내외에서 움직여요. 경제적인 의미는 그냥 그러니까 퍼가 1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여기가 만약에 퍼가 10이고 순이익이 있으면 10년치 순이익 모은 것만큼 내가 한 방에 투자하면 10년 동안 그 순이익을 앞으로 계속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그런 의미고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배 약간 높죠.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10 정도인데 이제 오른쪽은 45배예요. 이게 카카오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주식은 고평가돼 있냐? 그거 아니에요. 미래의 성장이 추정퍼잖아요. 미래의 성장이 더 급속하게 이익이 많이 날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이게 퍼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하고 상관없이 미래에 한 그럭저럭 한 12년치 정도는 이 정도 순이익이 나겠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정퍼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시장에 다수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미래를 브라이트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익도 못 내고 찌질하는 회사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몇 천억씩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숫자 지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지컬리 그 메커니즘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지만 다수의 주식을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표로는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스타트업에 딱 들어와요. 스타트업 투자할 때 갑자기 나는 10억 정도 이익을 예상하는데 사장님은 퍼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퍼를 이제
투자자나 어떤 사장님의 어떤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 초기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15배, 20배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0배는 굉장히 좀 잘 봐주는 스타트업이고요. 보통 한 15배? 15배도 괜찮게 봐주는 거고, 보통은 아주 한 10배 정도가 약간 일반적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이 돼요. 보통 프라이머나 여러 엔젤 투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기업 가치를 맨파워나 어떤 팀 구성이나 사업 모델이 괜찮다 그러면 보통 회사 가치를 10억으로 겐토를 쳐가지고 1억 투자할 때 10%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펄을 보통 한 10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좀 초기 엔젤 약간 이후에는 투자 뭐 시리즈 A나 이쪽 넘어가면 한 요 정도를 시장에서는 좀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투자하는 경우에. 근데 이 펄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진짜 말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팀이 어느 정도 좀 뭐 개발할 능력이나 영업할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 주관적인데, 어쨌거나 저기 사장님 머릿속에는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만약에 한 3년 뒤, 만약에 3년 정도 뒤,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그러면 10 곱하기 잘 받아야 15 곱하기 20배의 기업 가치예요. 한 200억 정도 잘 평가받아야 200억 정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장님이 1000억짜리 회사로 평가받고 싶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숫자는 한 100 정도 이상은 만들어야죠. 영업이익이 전략이나 이런 걸 잘 세워서, 그리고 상대방한테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이 적용하는 배수를 좀 높게 받아야죠.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잘 설득을 해야 되고, 사장님이 진입하는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약간 주관적으로 결정은 되는데 보통 한 10배에서 20배 사이, 그 사이로 그냥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손익계산서 만든 다음에 이제 실제 VC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저기 용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정책 자금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 프리머니 밸류나 포스트머니 밸류 이 얘기를 국가 세금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그쪽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제 VC 투자자들은 회사의 가치를 먼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단어들을 좀 써요. 그러니까 투자 후 가치고요. 이건 투자 전의 가치죠. 그래서 보통 이 회사를 평가할 때 투자 후,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이나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투자 후의 기업 가치를 아까 퍼 10배수 적용해가지고 한 6억 정도 번대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영업이익이 6억 정도 나면 펄을 만약에 10을 적용해서 60억, 그렇게 기업 가치, 투자 후 가치를 먼저 산정을 해요. 그 다음에 투자 전 가치, 투자 후 가치에서 투자금을 빼서 이제 투자 전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의외로 10억 투자 받으면 60억이면 이거를 8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수학도 아니고 그냥 산수인데, 어쨌거나 요거는 한번 이런 메커니즘으로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스타트업 기업 가치 평가를 구글이나 네이버로 치면 뭐 별표가 다 나와요. 뭐 DCF 해가지고 이런 엑셀 파일 떠돌고 있고, 그걸로 해서 뭐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는 DCF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써놓는 블로거나 유튜버들은 그냥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왜냐하면 그렇게 스타트업은 이런 DCF 방법으로 기업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렇게 DCF 방법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딜이 예를 들면 어떤 투자자가 엑시트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일 때 서로 이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숫자를 막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뭐 어떤 주식 평가 보고서 만드는 거지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스타트업은 그렇게 평가가 되지를 않으니까 만약에 스타트업 기업 가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장황하게 써놓은 블로그 유튜버 그거 보면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약간 좀 정리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렸고 핑큐브 이거는 저희 뭐 그냥 저하고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는 거 하고 이거는 이제 할인 뭐 제공해 주는 거 이거 있는데 이거는 이쪽 링크 들어가 보시면 신문사나 회계사 구할 때 저희가 할인 혜택 제휴 맺어가지고 진행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잠시 엑셀로 엑셀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짜실 때는 엑셀로 만드셔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만들 때 엑셀 탭 딱 2개예요. 이거 엑셀 탭 한 4개, 5개, 한 4개 정도까지는 저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꼼꼼하신 성격의 사장님이시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6, 7개 막 넘어간다. 그러면 이미 이제 숫자는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한 2개 정도면 2개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까 한 표예요. 여기 같은 내용이죠. 매출액 추정 반복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갑자기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이거 안 해보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런 그래프를 안 그려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데만 집중하다가 그 월별 트렌드를 검토를 안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이상하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한 6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장님이 앞에 기술해 놓은 시장에 대한 부분과 내용이 맞게만 이제 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한번 검토 꼭 해보시고요. 주요 재무 과정 스타트업 베이스로 제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여기 그 중요한 과정이 뭐 임직원 수 부분하고 여기 임직원 수 부분하고 몇 개 중요한 과정을 넣어놨는데 사실 이런 거도 넣을 필요 없어요. 1인당 10대를 근데 이거 좀 너무 썰렁해가지고 제가 좀 넣은 건데 평균 연봉 적용하고 사대보험료율 9.5% 해가지고 옆에다 제가 막 써놨죠. 그냥 모르시면 사대보험료율을 그냥 10%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 이거 매년 바뀌거든요. 이거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사대보험료율 극단적으로 이거 안 넣으셔도 투자자들이 잘못 만들었네 이런 소리 안 하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요 항목들만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대부분 스타트업 저희 같은 이제 IT 기반 스타트업은 요거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외주 개발, 광고 선정비, 판매 수수료, 요 정도죠. 임대료. 그러면 여기서도 계정 과목이 한 6, 7개? 7개, 8개 그 정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일을 그냥 인용하셔도 무방하시고요. 여기서 재무 과정에 대해서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요거 안 하시면 좀 직원당 사람당 매출액 이게 여기 지금 링크는 걸어놨는데 어떤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장님들은 이거 만드는데 급급하면 잘 안 보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숫자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면 앉아가지고 심심하잖아요. 자기가 뭐 사장님이 엔지니어 출신인데 설명하는 거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저거 두들겨요. 그러면
이게 왜 인당 매출액이 들쭉날쭉하네. 이게 무슨 사업이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프가 1인당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나는 게 굉장히 멋진 사업이잖아요. 투자 가치가 있고 매력적인 산업이고, 사업을 한 해 한 해 진행할수록 1인당 매출액이 떨어진다? 그거는 결국 사람 갈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결코 VC나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장님들도 다 아세요. 근데 안 해보니까 요 그래프를 안 그려보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 한번 저기 링크 따라서 한번 꼭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재고에 대한 부분, 재고를 캐리하는 비즈니스는 제가 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도 많이 쪼개놓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뭐 복리후생 비모 10대 이렇게 막 쪼개놨는데 이거 다 묶어서 그냥 인건비성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 쪼개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꼼꼼하시,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여가지고 일단 좀 쪼개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이익 만들고 요 그냥 로직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혹시 좀 검증하실 때 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놓은 거고요. 공원 이익률이 좀 중요한 비즈니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 모델에 따라서는. 그래서 공원 이익률, 예를 들면 그 고정비 자체가 그냥 플랫하게 계속 가져가요. 근데 어떤 향후에 어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변동 원가를 계속 낮춰 나갈 수 있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즈니스를 사장님이 그 사업 모델로 만드셨다면 요거를 한번 검증해 보시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그런 굳이 이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 좀 그런데 많이는 안 필요하시지, 대부분 안 필요하실 거예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 대비 이익의 변화율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숫자상으로 좀 말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공원이익은 이게 일반 회사에서는 사람 구조조정할 때 쓰는 그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뭐 배웠는데 이게 실무에서 적용되는 거는 공원이익이 고정비 절감으로 결국은 공원이익이 별로 안 난다는 거는 고정비가 크다는 얘기고, 고정비의 대부분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고, 결국 사람 구조조정할 때 보통 여기 말하는 생존 방정식 요거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구조조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건 1,000억을 날려야 된다. 사람 1,000명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용어 단어 자체는 많이 쓰일 겁니다. 많이 물어보실 거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요. 용어는 아까 파워포인트에 있던 거, 그 용어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금 조달 계획은 그냥 여기 링크만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돈을 우리가 뭐 현금으로 받을지 이런 거 모르시면 이거 다 지우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지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기초에 내가 내 돈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손익계산서 만들고 딱 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면 VC 투자자가 당장 급한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봤음에도 5,200만 원이 좀 저기 현금 잔고가 빵꾸가 나니까 일단은 한 뭐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거든요. 예. 이런 용도로 이 표는 쓰시면 돼요. 또 빵꾸가 나네요. 그러면 이때 또 어떤 식으로건 자금 조달을 해야겠네. 예를 들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냥 부도낸다는 얘기니까
흑자 도산한다는 얘기니까 요런 용도로 요 표는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사업계획서에서 요거 자체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장님들 겐또로 표현이 좀 저급한 언어가 나왔는데 겐또라는 말이 이게 업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 회계사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사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숫자 넣어가지고 그게 맞는지 정도만 이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표를 제출을 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 사업이나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덧셈뺄셈 되게 쉬운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안 요구하시는데 그래도 사장님 생각대로 진짜 돈 1억 원 기부해서 대출 받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건지 아닌지 그 부분 한번 검증하는 용도 그 정도로 쓰시면 되고 굳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맞춰가지고 VC 투자자들 요청하지도 않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뭐 집어넣을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제가 이게 강의 경력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직원들 교육 한 3-4명 앉혀놓고 이렇게 시킨 게 전부 그런 거는 좀 자주 했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도 패스파이브 통해서 처음 해봤고 이게 많은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거는 거의 진짜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한 점이 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파워포인트 뒤쪽에 있는 이메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전부 전화드려서 설명해 드려도 되고 뭐 거리가 안 멀면 저희 사무실 근처나 이렇게 오실 때 제가 오프라인에서 설명드려도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만 안 된다면요. 네, 그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업 준비하는데 다들 잘 버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